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당대표 사퇴로 당 전체 판도가 바뀌는 상황에 놓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대 여야가 당내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정작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정해지지 않았고, 선거제를 놓고 아직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서 유권자들의 답답함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강유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보,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뭐가 지금 계속 정치권이 우당탕탕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자, 이뇨한 혁신위의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뭐 친윤계 중진이라고 해야 되는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당대표도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뭐가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느낌을 유권자들, 시민들 입장에서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오 대표님, 이 과정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확실히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뇨한 혁신위가 성과를 내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자마자 본인의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불출마가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 이뇨한 혁신위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자 당 내에서 여러 김기현 지도체제에 대한 반발, 김기현 대표가 전권 혁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뇨한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선으로 물러난 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요. 그 목소리들의 발원지가 놀랍게도 조선일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 외부에서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사퇴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실의 계획과는 맞지 않게 여러 당 내외 세력들의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지금 당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 특보님 이제 민주당의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이걸 또 네.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그 국민의힘 당 내부의 합의, 어떤 혁신의 과정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총괄 지휘 감독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고, 이른바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관련해서도 사실은 버스 90대에다 수천 명 동원해서 저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나씩 지금 관철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도 이제 비대위도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용산 직할 체제로 구축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또 특보님께서 이제 비대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비대위 넘어가게 됐죠. 비대위 넘어가게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뭐 여러 명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 들은 이름들은 저희가 아닙니다. 뭐 이미 나왔던 이름인데요. 자, 공 교수님, 비대위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그 자리에 올지 진짜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태 전체의 흐름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지를 보면 대충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가 용산 또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나타나겠죠. 그 말은 이제 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등장한 것도 결국 이제 용산의 뜻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용산도 국민의힘도 다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큰일 났다고 보는 바깥의 어떤 보수 진영을 약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아까 뭐 조선일보도 얘기하셨지만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수 진영 내의 엘리트 집단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걸 푸시하고 있는 거라면, 또 비대위원장이
좀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좀 이제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다른 인물, 지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 말고 다른 인물의 가능성도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의 사퇴 시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점이 아니니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갔던 것 같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본인의 거취 문제를 상의한 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해버리면서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공개하자마자 바로 사퇴하는 형국이 됐고, 그럼으로써 대통령실에서 차기 비대위 당권과 관련된 어떤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초래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 놓고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존의 김기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은 본인은 불출마 내지는 공관위원장에는 뜻이 없지만 당 대표직은 끝까지 유지하면서 본인이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의지였고, 사실은 이건 김기현 대표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의 생각도 어느 정도 관철됐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가는 그림들, 특히 조선일보는 이제 그런 노골적으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을 지휘하는 순간 설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에 대한 통제권과 지배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냉정한 것이어서 그런 상황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원치 않았을 거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를 구상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그러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당황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과 다르게 뭔가 진행해 나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이유여서든 일단 먼저 여당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퇴진, 또 중진 불출마, 뭐 어쨌든 혁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어찌됐든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진들이나 지도부가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탄희, 홍성국 또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주장들을 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석구님, 이 좀 지도부나 민주당 내 중진들이 이런 요구들을 받고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이 결코 대중들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다 해야 돼서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 이런 분들은 전부 지난 선거 때 인재 영입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인재로 인정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견딜 수 없는 정치 구조 아래서 굉장히 바른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실은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주요 보직을 담당했던 특히 국회의장, 부의장 수준의 선수 높은 분들의 내려놓기, 기득권 타파에 대한 스스로의 결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서 지금 180석 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뭘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 없는 정치에 대한 비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무슨 큰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교돼서 민주당이 뭔가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때 총선 승리에 특히나 그 기득권과 관련된 자기 내려놓기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더민정국 혁신회의 만들어서 너무 많은 주장을 했더니 당내 여러 현역 의원들로부터 돌팔매질 받는 1호가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변은 교묘하게 피해 가신 것 같아서 이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에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킬 것.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대선 공약도 내걸었고 또 수차례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약속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혁신 드라이브를 걸자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 단순히 입장이 아니라 그걸 지켜달라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수축사의 저자였던 홍 의원님 불출마를 보고도 저도 참 깜짝 놀랐었는데, 초선 의원들도 하물며 이렇게 기득권, 얼마 되지 않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당 혁신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호남 지역만 해도 뭐 6선, 7선 하는 뭐 이런 올드보이들이 다시 배지를 달겠다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둘 거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뭔가 그에 상응하는 지도부의 어떤 기득권 내려놓기와 어떤 그런 혁신, 자기 혁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오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그 이상의 주장도 공개적으로 하고 하는데요. 일단 지도부 중에도 친명, 반명 가릴 것 없이 그런 중역을 담당했던 분들의 어떤 험지 출마 또는 기득권 내려놓기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그야말로 선수 높은 분들, 정말 20년 전에 봤던 분들이 다시 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요. 그러나 현재의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당의 공천 경선 구조 아래서는 대표 또는 지도부가 특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경선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해주신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홍 교수님,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가면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럼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불리는 분들 혹은 뭐 올드보이 이야기도 나왔고 또 당 지도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실제로 그러면 어떤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데칼코마니 같은 구조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쇄신을 하거나 뭔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뭔가 좀 물러나야 하는 어떤 필요가 그 안에 있다면, 같은 이유로 민주당에 그런 필요가 작동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떤 혁신이나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이 왜 이제 그 타당한 수단으로 여겨지는지 좀 의문인데,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항상 반복해서 이제 선거 전에는 사람을 좀 갈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선거 끝나면 초선들밖에 없어가지고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다른 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20대 때도 이제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 이제 초선만 하고서 그냥 더 이상 출마를 안 하셨는데,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그런 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또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만큼 정당 정치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면서 관철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 자기의 신념을 오로지 100%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손을 빼버리거나, 거기서 기꺼이 타협하고 자기한테 때를 묻혀가면서라도 조금이라도 한 보씩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어떤 대단한 훌륭한 자세고 반대로 계속해서 재선에 도전하면 나쁜 자세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 전 뭐 이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낙연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대선 경선 후보까지 지냈던 이 전 대표 행보, 뭐 단순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좀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이 뭐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등을 돌린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형길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원칙과 상식입니다.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이 주축으로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역 의원 4명이지만 뜻을 함께하는 의원이 당내에 40-50명은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취지 있잖아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이 3가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최소한 절반 이상 됩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의원들은 아직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친이낙연계 대표 주자인 이병훈 의원은 신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며 민주당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당 후사 정신으로 민주당이 내부에서 탄압하고 내부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일관해 왔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측 인사는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면 이 전 대표와 함께하는 현역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낙연계 한 인사는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가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 통보를 하지 않는 등 현역 의원들을 붙잡는 데 힘쓰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 연대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영호남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신당 창당의 명분을 찾기 어렵고 비례대표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확정되면 후보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이 이제 사실상 이제 다 밝히고 가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아직까지 당 내에서 반응은 좀 미지근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자, 권 교수님, 지금 아까 기사에서는 아직 하위 발표 안 했고, 그러니까 몸살이는 것도 사람들 좀 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거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민심 또는 유권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 또는 이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보물이나 문자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보낼 때 이낙연 후보가 같이 찍은 사진 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기본적으로 당원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보도됐던 것처럼 이른바 친낙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지금 따라 나가기를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그것을 기대하고서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이 이미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민주당이 바뀔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다음 대선까지, 그렇다면 본인이 승부를 당 밖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쭉 이제 한번 보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특보님. 네. 자, 이렇게 이제 밖에서 시끄러운데 안팎에서 사실 이제 좀 시끄럽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 또 당 대표 어떤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는 시각도 다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또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으셔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강서구 청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게 한 말은 우리가 잘해서 표를 준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심판한 거다. 당의 단결과 연대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늘 주장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의 신당 관련해서는 조금 가혹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명분이 너무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다 찾아봤더니 명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싫답니다. 반 이재명. 그러나 이제 좀 소구력 어떤 그 효능감을 좀 이렇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이미 지금 이낙연 대표 정치 리더로서의 매력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칫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대선 경선 불복에 해당하는 그런 반감들이 계속 연이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성공할 수도 없지만 지금 이런 검찰 왕국이라고 하는 이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앞에서 당이 이런 분열의 모습을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나가는 것을 선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 대표나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행보가 이제 또 미래학으로 주목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혁신계라고 이제 본인들이 부르는 원칙과 상식. 조홍천 의원, 아까 김종민 의원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메시지를 어쨌든 전달을 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자, 대표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를 구성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올지 뭐 대충 이제 뭐 몇 가지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오 대표님,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내건 이 조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뭔가 새로운 균열이나 뭔가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짧게 요약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 키워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신당 창당의 시간표는 2월 15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이 2월 15일입니다. 의석수 기준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역산해서 오면 그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창당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 물리적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기간이 현역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말까지 이 4인방이 그 시한을 정한 것도 결국은 그런 시간표상의 계산에 따른 것이고 조홍천 의원이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서두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줄탁동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먼저 본인들이 신당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혁신 부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신당부터 풍선을 띄우게 되면 처음부터 땀만 먹고 있다가 결국은 명분 만들어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이 4인방이 수시로 회합하면서 뭐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결국 생각하는 바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희망의 끈인데요. 그리고 친낙계가 됐건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도 낼 수 없는 이유는 희망의 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어찌됐건 나만은 예외일 거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이번에 현역 의원인데 경선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안도골 차관에 대해서도 인재 영입에서 취소하고 특별 입당이라는 이상한 형식으로 했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병헌 의원이 고무돼 있겠습니까? 또 여기 계시지만 이재명 정무특보라는 명칭도 못 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경쟁 보장해 주겠다, 차별하지 않겠다, 또는 속아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 약속이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아직까지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기가 한 달 정도는 저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건 이제 그 스노우볼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른바 눈사람 굴리기, 눈덩이를 굴렸을 때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주먹만한 눈덩이에서 손으로 쥐어서 시작하지만 굴리다 보면은 사람 키만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과연 그러한 과정을 신당이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다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국민의당 돌풍은 안철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신당 바람이 불어서 수도권으로 이른바 그 북진해 가는 형태였지만 만약에 이번 신당이 바람이 분다면 그 발원지는 호남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현재 가장 많은 층은 무당층입니다. 지난 MBS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마지막 주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27%였고
그리고 무당층이 한 35%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무당층의 핵심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세대에서는 20, 30대 남성, 그리고 진보층, 즉 민주당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무당층으로 이탈한 세력이 이 무당층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은 수도권에서 승부가 난다. 왜 승부가 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난 20대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를 민주당이 휩쓸긴 했지만 내막을 보면 5%포인트 이내의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습니다. 즉, 한 2,500에서 3,000표 정도만 이동하면 당락이 바뀌는 구조인데 현역 의원 중심의 비명계가 나가서 신당을 해서 10,000표만 끌어가면 민주당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 신당 이제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러 이제 당 바깥에 있는 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아마도 관심이 큰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과연 연대할 수 있겠느냐, 융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양양자 금태섭과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했느냐, 나는 여기서 이 당 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자, 두 사람이 결합할 수 있을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말을 보면 약간 여지는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비판을 하거나 하지 않는 걸 보면 일단은 뭔가 이렇게 깨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구애까지는 하지 않지만 약간은 이제 존중하면서 일단 뭐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상황이 선거법 개정 여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기호 3번의 의미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만약에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기호 앞번호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아까 이제 뭐 오승윤 대표님도 그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을 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뭔가 좀 뭉쳐서 3번이 되도록 뭐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하려고 하는 제3의 어떤 정치권 바깥의 힘 또는 의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뭐 이거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기존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다양한 이제 권력의 이동들, 이런 모습들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일이었습니다. 12월 5일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뭐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또 이것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나온 이 초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뭐 편파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좀 민주당에 불리한 게 나온 것 아닌가, 초안이,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강특보님 보셨을 텐데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대로 획정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 그다음에 경기 부천, 안산 다 줄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곳들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원래 논의됐던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이건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전남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지역을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심지어 순천,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순천 배려해서 의석수 늘리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어떤 영향력이 작동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 27만 인구를 두 개로 쪼갰어요. 그런데 나주 화순해서 무안을 붙이면 26만 거대 지역구가 됩니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도 충격적입니다. 전북도 지금 이제 한석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만금 예산 축소해
삭감해, 그다음에 잼버리 사태 전북에 떠넘겨 이제 지역구도 하나 줄이고. 다만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례성을 2대 1로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행정 체계 개편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인구 과소화에 따른 대표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심지어 권력구조 개편까지 큰 그림을 한번 짜야 된다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들 보고 룰을 자꾸 짜라 하니까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1대에서는 23대 거 짜고 22대에서는 24대 거 짜고 조금 이렇게 미리 해서 뭔가 함지적 조정을 해놔야지. 아직 선수들 뛰고 있는 선수들은 지금 선거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까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재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강특보님 뭐 순천 이야기도 해주셨고 나주화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바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이번에 획정안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이상원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암, 무안, 신안구는 사실상 공중분해됩니다. 신안구는 목포시와 무안구는 나주시 화순군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가 됩니다. 영암구는 해남, 완도, 진도군에 합쳐지게 됩니다. 순천시는 갑을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로 분구됐습니다. 기존의 순천시와 같은 선거구였던 광양, 곡성, 구례는 단독 선거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경계 조정을 통해 2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안에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은 기형적 선거구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밝혔고 순천 출마가 예상되는 이정현 전 의원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의 정치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선거구 획정은 매우 현명하고 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조만간에 마음을 정리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반면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순천시와 영암, 무안, 신안군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뭐 방금 보셨겠지만 뭐 우리 지역에서 뭐 크게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새로 되면서 바뀐 것이 순천 지역입니다. 지금 순천시가 2개로 이제 분구가 되고 또 하나는 영암, 무안, 신안이 다 각자 영암, 무안, 신안 이게 따로따로 다른 선거구에 합쳐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권, 전남 서부와 전남 동부에서 이번 안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느낌이 지금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오 대표님, 이거 지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거 획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들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특보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대로 아마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됐다고 신정은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도시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4대 1에서 2대 1까지 그 과도하게 대표되던 것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됐다. 저는 민주당에게 정말 불리한 거냐 이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서삼석 의원 본인 지역구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개별 선거구에 대해서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면은 논의가 산으로 가는 거고 전남 전체의 이익에서 본다면 원래 한석이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10석을 지켜냈습니다. 이건 지역의 이익 아닌가요? 전북은 3석이 줄어들 예정이었는데 1석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지역의 이익 아닌가요? 지역의 이익을 지켜낸 겁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에 민주당 측 인사들은 안 들어간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측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된 거고 민주당의 불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하나 더 늘어나고 경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즉 민주당이 조금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라고 제 참여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오 대표님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좀 다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원칙대로 가다 보면 전남도 줄여야 될 의석수가 있는데 그거 어쨌든 줄지 않았고 전북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의원들 개개인에게는 유불리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이 생각보다 아예 안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판세에서 본다 그러면 전남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일부 좀 피해를 보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뭔가 크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떠들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인 정당이 그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 애초당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구에서 획정을 하는 거고, 그 획정위에 일정한 여야의 합의 사항과 어떤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만 끄니까 획정위가 법에 따라서 정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칙대로 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야가 다 불만을 표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합의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지난번처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나누는 이상한 형태로라도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거기엔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전남에 이제 선거구가 연쇄 이동을 했지만 그것이 꼭 나쁘기만 한 거냐?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 사정은 국회의원 사정이고, 지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이 뭔가 상황을 달리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쨌든 전남에서도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건 역시 이제 정개특위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또 어떤 의견들이 더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해봤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탄희 의원이 의원직 불출마 선언하면서까지 선거 제도를 지금 준연동형을 최소한 지켜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자,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 획정 초안이 이제 나왔는데 47석입니다. 47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선거제 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처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정당 지지율로 그대로 나누자. 이게 이제 병립형이고요. 반면 이제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지금 이걸 놓고 입장 정리가 어쨌든 안 된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오 대표님 먼저 여쭤볼까요? 민주당 고민 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준연동형이 제가 계산하기에도 너무 복잡한 제도라는 것,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정당의 욕망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50%, 30석에 대해서만 연동 50%를 적용하다 보니까 지역구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것도 양 정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정당 입장에서는 최대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걸 실현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연동형 제도의 합리적인 핵심은 뭐냐면,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은 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른바 탄핵연합을 연동형을 통해서 복원하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손해보는 측면이 있더라도 연동형을 매개로 해서 국민의힘의 폭정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선거 촛불연합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내의 고민은 꼭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여러 가지 위성정당을 헌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고,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그 선거구 획정이 논의가 있지만 지역에서 일부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에 포함해서 현행 47석을 조금 더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되 병립형으로 가고, 권역별로 하게 되면은 그 권역별로 소수 정당이 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거연합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소수 정당에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야권으로서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정권 교체의 힘을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연동형 대신 병립형으로 회기, 그리고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에 그치면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 획정에서 일부 농촌 지역 줄어드는 의석이 있는 지역은 차라리 비례대표로 수용을 해서 그걸 권역별로 할당을 하면, 예컨대 전남 전북 지역에서 2석이 줄어들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지역 몫이라는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비례대표로 보장을 하게 되면 지역구 줄어든 만큼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반발도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진성 교수처럼 지역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도 큰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전 총선까지는 병립형,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요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나 아니면 지도부에서는 병립형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초선 의원들이나 내부에서는 이거 준연동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이게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이제 의총을 했어요. 근데 의총에 발언하신 분들 다수는 연동형을 제안을 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침묵하는 의원들의 다수는 병립형을 이렇게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어떤 옳으냐 그러냐의 지금 그런 논의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핵심은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준연동형으로 가되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라. 지금 이렇게 위성정당 금지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부가 지금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 사항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가겠다. 심지어 권역별 비례와 관련해서도 논의는 진짜 시키되 실제로는 그것도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예전부터 좀 강조했던 것은, 과연 이 선거 제도가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위성정당 문제가 그렇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전면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여러 진보정당과 연합정치를 추구해왔고, 그게 민주당의 역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 후보가 직접 나서서 위성정당 설립했던 거 사과했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리더가 아니라 야권 전체의 이 맏형으로 민주당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어떤 현재 연동형들을 확대하는, 그러나 이제 타 정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결정하지 않았고요. 좀 더 논의하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또 그 국민의힘과의 지난한 논의를 또 통해 가지고 좀 교집합을 찾자, 이런 건데요. 저도 마지막으로는 최소한 안 되더라도 병립형 권역별 비례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도 한 공교진단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의총에서 연동형을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이제 말을 바꾼다거나 자꾸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건 사실 민주당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의당하고 또는 이제 그때 민생당이었을까요? 국민의당이었을까요? 그 당하고 이제 합의를 했던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자꾸 이제 양당제는 나쁜 것이고 다당제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부당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선거제를 바꾸면 다당제가 된다는 식의 착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좀만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총선 전에 늘 다당제를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나오고 동시에 대선 전에는 또 어떻게든 합치려고 하는 단일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모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무엇이 나의 당선에 좀 더 유리할 것인가에 관한 각 당에 있는 사람들의 셈법과 관련된 것이지 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서 어떻게든 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다당제가 꼭 선은 아니고 그리고 선거제도 바꾼다고 해서 다당제가 안착하고 양당제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 오류는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위한 전제가 되어버렸고 또 그 다당제로 가면 양당제의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뭐 여론들도 사실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최근에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이제 서울 뭐 지역구 6석 예상 나올 정도로 참패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뭐 비례대표제 어떻게 선보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있는 이 제도에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위성정당 안 만들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말을 믿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일까요? 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조선일보 서울 6석이라는 게 실제 여론조사를 돌린 게 아니라 전국 서울 지역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른바 정성평가를 해서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건데 조선일보 구미에 맞는 걸 일단 채택해서 얘기한 거여서 그렇게 정확성이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어떤 그 총선 전망을 하기에는 이미 구도가 아직 신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지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걸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정치권의 상황은 더욱 요동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잡한 정치권 상황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